안녕하세요. 미래셋 자산운용 고문으로 있는 김경록입니다. 요즘 물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인플레 시대에 우리가 노후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침묵의 살인자는 땡땡땡과 땡땡이다. 여기에 이제 들어갈 말이 무엇일까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노후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이제 고혈압이죠. 고혈압이고요. 두 번째 들어갈 땡땡이 잠깐 한 2초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게 답이 뭘까? 답은 물가입니다. 고혈압 같은 경우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당장 이제 증상이 안 나타나는데요.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고혈압이 이제 혈관벽을 막 치면서 혈관벽이 손상되면서 이게 이제 동맥경화를 가져오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증상이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되돌리기 어렵게 됩니다. 물가도 마찬가지인데요. 물가가 한 해 조금씩 오르는 것을 이제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물가가 한 10년, 20년 지나고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이렇게 떨어졌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80년대 그때 이제 우리가 교육보험 이런 것들을 그때 한때 유행했는데요. 그게 한 20년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험금을 타보니까 돈이 되게 적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70년대, 80년대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실제 돈의 가치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는 한 해 오르고 뭐 이런 것들은 뭐 그게 큰 여러분들에게 이제 충격은 주지 않는데요. 이게 장기간에 지속되면은 이게 자신의 자산을 갉아먹는 아주 무서운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의 침묵의 살인자를 우리가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는 고혈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자산의 건강에 있어서는 그게 물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유의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겠는데요. 지난 50년 동안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여기서 무엇일까? 5가지가 있는데요. 한 3초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답은 소고기입니다. 역시 잘 하시는데요. 제가 남자분들은 잘 모르세요. 이거 보면은 뭐 쌀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가장 적게 오른 것은 맥주였고요.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소고기입니다. 약 130배 정도 가격이 50년 전에 올랐습니다. 이 물가라는 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상당히 이제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물가가 우리가 몇 년 동안은 물가에 대해서 사실은 전혀 신경을 안 썼습니다. 여러분들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보시듯이요. 70년대 이런 때는 뭐 자고 일어나면은 물가가 올랐는데 한 2010년대 들어와서는 물가가 그냥 땅에 딱 붙을 정도로 물가 상승률이 낮았습니다. 심지어 한 3년 전만 하더라도요, 물가 상승률은 거의 0%대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안 오른다는 소리죠. 일본은 90년대 물가가 오히려 떨어졌으니까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작년 말부터 해서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물가가 이게 로켓이, 우리가 이게 스카이 로켓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늘로 로켓을 쏘아 올리듯이 물가가 급등했습니다. 정말 이런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이제 당황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더 물가가 뭐 이 정도로 급등하지는 않은데요. 물가가 이전처럼 0% 들어간다든지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물가가 지금 높은 것뿐만 아니라 물가가 2%, 3%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자산 관리할 때 물가를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물가가 한번 급등한 것들이 이게 물가가 급등할 때는 내 현금의 가치가, 돈의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계기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물가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물가 상승률이 좀 안정되더라도 우리는 노후 자산 관리를 할 때는 꼭 물가를 이제 염두에 두고 자산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금을 드시는 분들은 금리가 거의 0%대로 떨어졌다가 요즘은 이제 회사채 금리가 거의 뭐 AA- 같은 경우 4%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이제 휙 치솟아 가지고 이제 대출을 받은 사람은 곤란한데 곤혹스럽죠. 그런데 이제 예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번이 기회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물가에서 우리가 예금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물가가 막 장기적으로 계속 오를 때 우리가 어떤 자산을 가져야 할지 하는 부분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제가 이번 강의에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한 두세 가지를 고른다면 바로 이 화면인데요. 이 화면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문제를 또 하나 내겠는데요. 10년 동안에 매년 이자를 3%를 지급하는 이제 국채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매년 3% 이자 주는 예금에 10년 동안 가입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은 3%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자를 받으면은 반드시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자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내가 받는 이자 금액의 15.4%를 여러분들은 세금을 냅니다. 이게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세금을 떼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자 금액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얻는 돈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3% 이자가 되었다, 4% 이자가 되었다 하니까 예를 들어 1억 원을 넣었으면은 연 300만 원, 연 400만 원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야 내가 그래도 금리가 높으니까 돈을 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얻는 돈이 얼마나 될까 이걸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자를 이제 3% 수령을 한다고 그러면은 거기서 15.4% 이자를 세금을 떼고 나면은 우리 손에 들어오는 것은 2.54%가 들어옵니다. 일단 한 단계 훅 낮아지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자를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물건을 사야 되는데 물가가 오르게 되면은 내가 살 수 있는 이제 물건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구매력이 떨어졌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 이자에서 2.53%라는 매년 받는 이자율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줘야 내가 실질적으로 나의 돈이 가치가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아까 3%였죠. 그래서 3%를 빼면은 실질적으로 나는 마이너스 0.46% 내 구매력은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우 물가 상승률을 커버하지를 못하는 거죠. 세금을 떼고 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 10년 동안에 이제 국채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예금을 매년 이렇게 이자를 받으면서 10년 후에 1억 원을 처음에 예금을 넣었다가 10년 후에 예금을 받는다면은 10년 후에 얼마를 받겠습니까? 1억 원을 받는 거죠. 예금은 가격이 안 올라갑니다. 국채도 마찬가지. 자기가 처음에 원금이 1억 원이었으니까 10년 후에도 1억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10년 뒤에 내가 받는 1억 원의 실질적인 가치는 물가 상승한 것만큼 떨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계산하면은 10년 후에 원금의 구매력은 지금보다 74%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가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이걸 일컬어서 이제 화폐 환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물가가 이제 명목적으로 물가 상승률은 생각지 않고 내가 받는 이자 이것만 생각하는데 이게 환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환상을 확 걷어내고 실질적으로 내 돈이 어떻게 가치가 증가했는가 이걸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이자가 3%라고 그러고 물가 상승률이 3%라고 그럴 때 나는 10년 동안 넣었으면은 이자만 30%를 받고 꽤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받는 이자율은 마이너스 0.46%고 10년 후에 나의 원금의 구매력은 74%가 되는 것입니다. 내 원금의 가치가 26% 날아가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후에는 이런 내가 최소한 물가 상승률보다는 이렇게 운용 수익률을 자산의 운용 수익률을 높이고 나의 원금의 가치가 또 그만큼 증가하게 해놓아야 내가 실질적인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가 상승률 여러분들이 이제 예금을 드시든가 지금 뭐 회사 재금내는 괜찮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은 자산 운용을 계속 하셔야 되거든요. 뭐 1년, 2년 정도 자산 운용을 할 때는 뭐 채권으로 했다가 주식으로 했다가 하는 것도 괜찮은데요. 이렇게 내가 앞으로 5년, 10년 자산 운용을 한다고 할 때는 내가 5년,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내가 노후에 어떤 자산을 가져가야 될지 하는 부분을 이제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우리 실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내가 부지불식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걸 하나 예를 들어 보겠는데요. 우리나라가 1950년에 이제 농지개혁법이 국회 통과되면서 토지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북한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몰수하고 무상으로 분배했는데 우리나라는 돈을 주고 몰수를 하고 돈을 주고 이제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돈을 주고 몰수를 하고 분배를 했냐면은 매년 쌀 수확량의 30%를 5년간 상환하면은 그 땅의 소유권을 이제 이전해 주게 하는 그런 이제 그 토지 개혁을, 농지 개혁을 이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주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현금이 자기에게 들어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넘겨주는 셈이고요. 소작농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주고 자기가 나중에 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이 극심하게 닥쳤죠. 그러니까 땅을 주고 소작농 같은 경우 땅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자산 가치가 확 증가했는데 자기의 땅을 넘겨주고 매년 30%씩 수확량을 현금처럼 받은 사람은 가치가 쑥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토지 개혁을 이제 많은 전격적으로 실시하지는 않았지만요. 그 실시된 일부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부의 재배분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물가 상승이라는 것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우리의 자산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게 이제 그 당시에 지가증권이라고요. 바로 그 계약서입니다. 저기 보면은 수확량의 30%를 5년간 주면은 이제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저런 이제 계약서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례를 하나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 그거 옛날 이야기잖아. 지금부터 뭐 거의 60년, 70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냐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선진국에 들어섰기 때문에요. 물가가 막 급등해서 계속 급등하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데, 이제 저 중진국이나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지금도 물가가 판판이 많이 오릅니다. 콜롬비아도 그랬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도 그러죠. 남미의 브라질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요. 불과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1000%씩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폐라는 것이 화폐의 가치가 안정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저게 이제 콜롬비아의 이제 물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게 뛰었을 때 저 방울토마토를 사려면은 저 돈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불과 몇 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TV를 봤는데요. 한 부부가 있었어요. 부부가 있었는데 한 명이 남편이 의사고 여자가 교수였습니다. 근데 물가가 저렇게 치솟으니까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자기 남편은 해외에 돈 벌러 가고 여자 교수는 이제 국내에 있었는데요. 우리 취재진하고 이제 쭉 취재를 하다가 주유소에 가서 이제 기름을 넣었습니다. 기름을 넣고 그 뭘로 대금을 지급하냐면요. 저 볼리바르라는 저 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칫솔로 대금을 주더라고요.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 때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거는 이제 극단적인 경우라서 이제 우리나라가 저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은 대충 우리가 이게 지폐를 가지고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대략 2%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3% 정도는 이제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야, 이게 3% 물가 상승률 뭐 이게 큰 영향이 있을 거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영향이 큽니다. 그러면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위험한 사람도 있고 상대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자, 우리가 주식이나 부동산을 가진 실물자산이라고 그럽니다. 주식을 왜 실물자산이냐 그러는데요. 우리가 기업이나 삼성전자 이런 데 가보면은 공장이고 만드는 제품이고 다 실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무슨 뭐 이전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을 샀죠. 종이 쪼가리를 사는 것 같은데요. 그 이면에 있는 것은 이제 실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과 부동산도 사실은 실물 자산이라고 보아야 되거든요. 실물 자산을 가진 사람은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자신의 자산 가치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가 아무래도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아시는 게 부동산은 물가가 오르면은
같이 오른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식도 그렇습니다. 주식도 처음에는 이제 오르지 않고 처음에는 이제 지금처럼 막 가격이 떨어지는데요. 좀 있으면 오릅니다. 왜 오르느냐? 기업들이 제품의 가격을 올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주가도 이제 오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물가 상승률을 따라서 자기의 소득이 증가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노조와 이제 사측에서 지금 협상하고 있는 것이 올해 물가 상승률이 몇 %가 되니까 임금을 5% 올려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도 물가가 오르면은 소득도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수령한 사람들. 우리 국민연금 물가 상승률이 오르면 그만큼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 주죠.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과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 오른쪽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노후에는 주로 무슨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냐면요. 예금 많이 가지고 있고 안전해야 되니까요. 현금 가지고 있고 장기 채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물가 상승률에 제일 취약합니다. 그 다음에 노후에 우리 근로소득 없죠. 우리가 받는 것은 예금 이자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가가 오른다 하더라도 소득이 증가할 그런 그 채널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금 중에서 국민연금이 아니라 보험사나 이런 데서 수령하는 것은 금액이 대충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정액연금이라고 그러는데요. 주택연금 같은 경우도 이제 정액연금인데, 이거는 이제 물가가 상승할수록 이제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노인, 고령자, 노후 생활을 하는 사람들, 서민,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취약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항상 모두가 이제 불행해지는 것은 아닌데요. 특히 이제 노후에 이제 그 예금 생활자 이런 사람들이 근로소득도 없고 예금 이자나 장기 채권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장 타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인플레이션율이 이제 낮아지면은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올해 높고 내년에 약간 좀 낮아지고 이제 좀 있으면은 또 한 3% 되면은 또 이제 까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혈압처럼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낮은 인플레이션의 리스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물가가 팍 오르면은 사람들이 나 인플레이션 이거 방어해야 되겠다 하면서 막 인플레이션이 될수록 나의 가치도 오를 자산이 없냐 이런 걸 막 찾아보지만요. 인플레이션이 낮으면 다 까먹고 있습니다. 낮은 수치라서 무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낮은 수치라도 장기에 가면은 치명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넘어가고 어떻게 치명적이 되는가를 한번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저기 이제 2% 나와 있고 3%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종축에는 이제 그 기간이 나와 있는데요. 물가 상승률이 2%만 쭉 간다고 그러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정적인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여러분들이 한 3% 정도라고 보시면요. 한 30년만 지나더라도 여러분들의 돈의 가치는 60%가 떨어집니다. 나의 돈의 가치는 40% 남아있게 됩니다. 물가 상승률이 3%라고 하더라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것이 우리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폐 경제, 우리가 쓰는 이제 뭐 지폐 경제에서는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최소 2에서 3% 정도는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인플레이션이라도 저렇게 한 30년 이렇게 지속되면은 나의 구매력의 가치가 60%가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수 사회가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 60세에 퇴직을 하고 나서 한 75세에 사망을 한다. 이러면은 15년 정도면은 인플레이션 영향 별로 없습니다. 그냥 현금 가지고 있어도 큰 영향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60살에 퇴직을 한다면은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60살에 퇴직하는 분들에게 40년 은퇴소득을 만들 준비를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마 지금 베이비 부모들 지금 뭐 60세에 퇴직을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한 40년 정도는 보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저기 30년만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3%면은 가치가 60%가 사라지는데요. 40년 하면은 보십시오. 가치가 70%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수 사회에서는 더욱더 이제 인플레이션을 잘 프로텍션, 잘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산 운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대략 물가가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것 정도 이제 품목별로 이제 쭉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냥 이거는 뭐 참고 삼아 재미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20년간 정도 같으면은 우리가 2000년부터 시작되었으니까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기도 보면은 품목별로 이제 많이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고요. 물가 상승이 가장 인플레이션이 많이 생기는 곳이 어디냐 하면요. 저런 제품이 아닙니다. 저런 제품보다 오히려 서비스에서 물가 상승률이 높습니다. 의료비. 제일 물가 상승이 높은 게 의료비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이렇게 물가 상승이 높이 되게 됩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물가가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의료 서비스 부분의 가격 부분이 이제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가 되면은 특히 지출 부분이 많은 쪽이 어디입니까? 의료 서비스죠. 그러니까 저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물가 상승률보다 여러분들은 더 높은 물가 상승률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저 정도 물가 상승률은 보인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노후에는 특히 이제 압도적으로 의료 서비스 비중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물가 상승률, 내가 직면하는 물가 상승률도 더 높아지게 되니까 그래서 더욱더 이제 프로텍션하기 위해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저게 이제 50년간 생활 물가 변화입니다. 제가 제일 첫 번째 질문을 드린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소고기가 133배로 제일 많이 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쌀은 불과 한 33배 정도 이렇게 올랐고요. 맥주가 제일 일단 저 중에서는 이제 적게 올랐습니다. 저렇게 이제 물가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아주 많이 이제 물가가 변화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을 많이 들으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 물가 변화를 우리가 해지한다니까 좀 그렇고요. 물가 변화를 프로텍션하는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은 이제 실물 자산입니다. 실물 자산 아닌 것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물가 연동 채권.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잘 방어를 할 수 있는 것이 공적 연금이 있고요. 공적 연금 많이 받으면은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연금을 맞벌이하는 부부가 다 받는다든지 특히 이제 제일 좋은 것은 이제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을 부부가 같이 받고 하면은 자 보십시오. 종신토록 지급을 해주죠. 그 다음에 물가가 오르는 만큼 또 올려주죠. 또 하나는 국가가 보장을 해주죠. 그래서 이 정도의 이제 퀄리티를 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공적연금만 내가 한 5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뭐 노후 설계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하실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후 설계를 왜 해야 되느냐? 공적연금 받는 금액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라도 혼자 받으면은 한 100만 원씩 받고 하니까요. 지금 대략 도시가게 같은 경우에 이제 50대 이후에 필요한 생활비가 대략 330만 원 정도 나오니까요. 이걸로 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부분을 통해서 이제 노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 변화를 이렇게 잘 프로텍션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첫 번째가 공적연금. 제일 우리 가까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연동 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연동 종신연금인데, 우리가 민간의 연금보험으로서는 물가에 연동해서 주는 종신연금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잘 떠안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물가 연동되는 종신연금은 거의 국가가 주는 공적연금이 유일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차치하면은 실물자산에 해당되는 주식, 부동산, 커머더티라는 것이 뭐 원유라든지 뭐 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인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프로텍션 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그러면 이 자산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가장 흔히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그리고 이제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소위 말해 우리가 자본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프로텍션 하기에 방어하기에 상당히 좋은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주식 이 자산들은 그러면은 왜 물가가 오르면은 결국 가치가 물가만큼 최소한 물가만큼은 가치가 올라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이유를 들어보면요. 아까 주식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식을 사지만은 그 이면에는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은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곳입니다.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물건의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이 파는 물건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요. 기업도 자연히 물가를 스스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은 단기적으로는 물가가 오른다고 지금처럼 금리를 급등시키면서 주식이 확 가라앉지만요. 좀 있으면은 이제 이게 차츰차츰 물가를 따라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부동산 지금 이제 요즘 건축 비용, 그 다음에 이제 인건비 오르고 하니까요. 기본적으로 건물 하나를 새로 짓는데 드는 비용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건물은 가만 보니까 새로 짓는 것이 이만큼 높아졌네.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것도 따라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대출 금리는 정책 금리가 거의 0% 돼 있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지금은 이제 앞으로 올 연말만 하더라도 한 3% 정도로 올라갈 거니까요. 거의 내가 부담하는 대출 이자의 부담이 갑자기 2배가 되니까 지금은 이제 부동산이 꺼질 수밖에 없죠. 확 꺼지고 나서 이제 좀 있으면은 새로 건물을 지으려니까 돈이 많이 드네 하면은 이제 가격이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안 따라가는데요.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따라갑니다. 그건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최소한 물가 상승률보다는 높게 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주식도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 자산이 이제 우리가 물가 상승을 프로텍션 해주기에 제일 좋은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아까 제가 이제 국민연금, 공적연금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이제 국민연금 제도가 바뀌고 이러면은 국민연금 덜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뭐 국민연금 연금 금액이 많아지면은 건강보험료도 올린다더라. 뭐 이런 것 때문에 공적연금을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아서 좀 적게 받으려고 이렇게 적고 길게 받으려고 이런 분들도 있기도 한데요. 저는 가급적 이제 국민연금은 공적연금도 다 포함될 텐데요. 국민연금은 받을 수 있으면 많이 받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가 있거든요. 그 국민연금 내가 납입하는 것인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많이 받을 수 있느냐?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가 납입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개시되는 기간을 연장해서 더 많이 받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임의로 가입해서 이제 많이 받는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보셔가지고, 국민연금을 가급적 많이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2050년 중반대 되면 이제 고갈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불신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럼 2050년대 중반 같으면 지금부터 한 35년 정도, 그 뒤에 정도인데요. 3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너무 인간의 자신의 머리를 너무 믿지 마시고요. 저런 것은 그냥 조금 둔감하게 내가 저런 것은 혹시 적게 받으면 뭐 국가에 좋은 일을 했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은 저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이가 80, 90 되었을 때, 저게 자기 자신의 생활에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80, 90 되면요. 지금 돈의 가치로 따지자면은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 그 생활을 확 다르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국가가 이제 지급해 주기 때문에요.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어떤 다른 것보다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이제 잘 지켜나가셔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가에 연동되고 죽을 때까지 지급을 해주고 국가가
그 부분을 관리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퀄리티 면에서는 사실은 최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퀄리티긴 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재정에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이제 이렇게 고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서구 사회들도 당연히 그런 일을 이미 겪었고 그래서 제도를 이제 고쳐 나갔거든요. 우리도 아마 이제 그 과정을 밟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연동 국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물가가 오르면요, 그만큼 원금을 올려줍니다. 물가가 오른 만큼 원금을 증가시켜주고요. 원금이 증가되니까 우리가 받는 이자 금액은 원금 곱하기 이자율인데요. 이자율은 똑같은데 원금이 늘어나니까 내가 받는 이자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 연동 국채는 물가가 오른 만큼 원금이 물가가 오른 만큼 증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받는 이자 금액도 증가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물가 연동 국채입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일반 채권 같은 경우는 10년 지나도 원금은 그대로 받고 이자도 확정된 이자를 받는데요. 물가 연동 국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의 금액이 계속 증가해서 그 사이사이 받는 이자 금액도 원금이 증가하게 되니까 자연히 이자 금액도 그만큼 이제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가 연동 국채를 통해서 우리가 물가 상승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예를 들어 놓은 것인데요. 현재 물가 지수입니다. 지수가 이제 100, 이거 지수가 101이 되면은 1% 물가가 올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국채나 회사채는 이자를 이제 국채 같은 경우 물가 연동 국채는 이자를 6개월마다 한 번 주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리고 6개월 후, 1년 후, 그다음에 1년 6개월 후 이렇게 이제 물가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100, 101, 102, 106, 120 이렇게 이제 올랐는데요. 그러면은 원금을 보시다시피 100억 원이라고 그러면은 물가만큼 원금을 그대로 조정을 해 줍니다. 101억 원이 되고 102억 원, 106억 원, 그리고 10년 후에는 물가지수가 120이 되면은 나의 원금도 120억 원이 됩니다. 우리가 예금이나 장기채권 같은 경우는 100억 원을 넣었으면은 10년 후에도 100억 원인데요. 이 물가 연동 국채는 10년 후에 지수가 120이 되었으면 물가 상승이 20% 상승했으면은 내 원금도 20% 올라서 120억 원 저렇게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자도 보시면은 원금이 증가하게 되니까 이자율은 똑같이 2%인데요. 0.02가 이제 2%라는 뜻입니다. 이자율은 똑같이 2%인데 원금이 저기 있는 100, 101, 102, 106 이런 식으로 증가하게 되니까 내가 받는 이자 금액이 저렇게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식에서 보시면은 이자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물가 상승률을 빼버리니까 내가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것. 이런 부분을 이제 해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예금을 10년 동안 두었더니 원금은 또 그대로더라 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원금이 물가 상승만큼 이제 증가하게 해놓은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 봤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놓은 것이 물가 연동 국채입니다. 그러면 물가 연동 국채는 보통 국채나 예금보다 이자율이 높겠습니까? 같겠습니까? 낮겠습니까? 당연히 낮죠, 이제. 예. 왜냐하면은 물가 한 만큼 뒤에 올려주게 되니까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물가 연동 국채가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는 마이너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하튼 우리가 여기에는 물가 상승과 이자분만큼, 실질 이자분만큼 이렇게 올려주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은 뭐냐 하면은 한 3년, 5년 있다가 물가가 갑자기 오르더라도 나는 타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나의 예상외로 급등해서 나의 생활을 아주 기반을 흔들어 버릴 그런 위험을 이제 방어해 줄 수 있는 것이 물가 연동 국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기업은 이런 것들을 사실은 발행하기가 좀 어렵고요. 이런 발행은 우리가 국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가 연동 국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주식과 부동산과 같은 자본입니다. 워렌 버핏이 이제 자기가 사람들에게 쭉 글을 쓰면서요, 참 재밌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이야기가 제일 이제 재미있었습니다. 세 가지 자산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의 자산 관리는 어떤 자산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많이 보는 예금 같은 자산입니다. 일정한 확정적인 이자 금액을 주는 자산인데, 워렌 버핏은 이 자산은 나쁜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매력을 잃기 때문에요. 이게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 왜냐하면 원금 가치가 안 변하니까 단기적으로는 아주 좋은 자산인데요. 장기에 가면은 이 자산은 안 좋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생애 자산 관리를 할 때는 되게 장기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애 자산 관리를 할 때는 예금은 사실은 주된 운용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의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은 예금으로 가지고 있어야죠. 그걸 주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전체 노후 준비를 위한 것의 자산은 이것이 안 좋은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길거리를 다니더라도 우락부락한 조폭한테는 보통 안 당합니다. 막 문신 입고 하면 다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안 당하는데요. 우리가 사기당한 사람들은 잘생긴 사람들이에요. 예. 겉으로는 아주 잘생겨 보이는데 그 속이 아닌, 그게 위험한 것이거든요. 예금은 저는 그런 뭐 사기 그런 게 아니라요. 예금이라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아주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이게 안정적이지 않고 나의 돈을 갉아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예금 자산을 가져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나의 생을 이렇게 설계하고 나의 자산을 증식시키고자 할 때는 저 자산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워렌 버핏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물 자산 중에서 이제 금이나 원유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는 배당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원유, 금 10년 가지고 있어도 100년 가지고 있어도 배당금 줍니까? 그러니까 저기서 돈을 벌려면 가격이 올라야 돈을 법니다. 그런데 가격이 들쭉날쭉하거든요. 전문가 아니면은 저기 투자해서 돈 벌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중간에 떨어지는 배당이 없기 때문에요. 저것도 개인이 투자하기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자산입니다. 세 번째 자산이 뭐냐면은 바로 기업, 부동산, 이제 삼림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제 산에 이제 심어진 나무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본다면은 산출물을 줍니다. 기업 같은 경우는 제품을 생산해서 이익을 내고 그 이익을 얻으면은 여러분들한테 배당을 줍니다. 그래서 매년 배당을 주죠. 그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임대 수익을 이제 주게 됩니다. 삼림, 필요하면은 나무를 잘라가지고 팔면은 돈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또 나무가 자라서 또 나중에 한 10년 지나면은 또 이제 돈이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처럼 꾸준하게 산출물을 낳는 자산을 개인들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원금의 가치가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것, 이런 자산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자본 자산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기업을 다르게 하면은 우리가 소유하는 방식은 주식이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면은 기업인데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사업에 동참하면은 그게 주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워렌 버핏은 이 자산을 일컬어서 상업용 젖소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산출물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산출물이 생기고 그것과 함께 자본의 가치가 따라서 증가할 수 있는 것, 이 자산을 꼭 이제 보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자본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이 자본하고 예금의 이제 제가 본질적인 차이가 뭘까 하는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이런 걸 질문을 해봅니다. 이제 예금과 자본은, 그러니까 예금의 본질은 뭘까? 이렇게 여쭤보면요. 대부분은 이제 확정된 이자를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확정된 이자를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정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조금 더 이 차이의 본질을 알려면 이제 극단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예금을 1억 원 넣어놓고 50년 지나면은 예금의 가격이 오르느냐 하는 것이죠. 안 오릅니다. 떨어지지도 않지만은 가격도 안 오릅니다. 여러분들 신문을 많이 보시고 뉴스도 들으실 텐데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예금 가격이 올랐다 떨어졌다라는 말은 들어보신 적이 없죠. 예금은 가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만 뜨면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주가가 올랐다 떨어졌다, 부동산이 올랐다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동은 있죠.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1억 원, 뭐 오피스텔이 요즘 1억 원짜리는 없겠지만요, 상가도 없겠지만은 부동산을 1억 원을 사놓았다고 그러면은 언제 배당도 받겠죠. 50년 지나면은 그 부동산의 가격이 지금보다 오를 것 같습니까? 떨어질 것 같습니까? 그렇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여러분들 이제 종목 말고요, 지수를 사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50년 지나면은 그렇죠. 20년 지나도 대충 오를 것 같죠. 그런데 사람들은 20년 자산 관리를 하면서 안 산다는 것이죠. 단기적으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겁이 나서 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과 예금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그 중간에 배당받는 것은 뭐 예금도 이자를 줍니다. 주니까요. 그리고 주식의 배당은 예금 금리보다 낮기도 하죠. 그런데 예금과 자본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가치가 가치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자본의 가치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고향에 있는 집 같은 경우는요, 소외된 지역에 있어서 오히려 90년대보다 땅값이 더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자본을 제가 가질 때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우량한 자본을 가지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우량한 자본을 가져라. 지금은 좀 비싸게 보이지만은 20년 지나 보면은 우리가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이거는 그렇게 안 비싸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이거보다 좀 더 이거 싼 거 있네 하다고 우량하지 못한 불량 자본을 가지면요, 20년 지나면은 더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을 가지실 때는 가급적 우량한 자본을 가지시기만 하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은 이 자본의 가치는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어느 정도 가치가 올라가느냐? 제가 미국의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영어로 쓰여 있어 죄송한데요. equity REIT라고 적혀 있는 것이, REIT가 이제 부동산 관련된 것이거든요. 잘 아시네요, 다. 예, 그 미국의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의 투자 수익률. 그 다음에 S&P 500은 이제 주식의 투자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연평균 투자 수익률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간을 3년 했을 때, 10년 했을 때, 20년, 30년 이렇게 쭉 했을 때 이제 투자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두 개가 뭐 3년, 5년 이럴 때는 약간 차이 있는데요. 대략 기간이 길게 가면은 거의 비슷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자본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알기 쉽게 기억을 하신다면은 10%입니다. 대략 리츠라는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도 연 10% 정도, S&P 500도 연 10% 정도. 미국의 물가 상승률, 아까 제가 선진국들은 대략 물가 상승률이 2에서 3%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물가 상승률을 빼고도 나의 자산의 실질적인 가치가 7%는 더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자본 수익률의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자본 수익률이 사실은 저 정도 안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안 높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미국 미장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이제 미국 해외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모두 해외 주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글로벌로 분산을 하고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저런 이제 수익률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자본의 수익률은 저런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그런 것입니다. 40년 보십시오. 40년 기간,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이죠. 저때 기간에 보면은 주식이나 부동산의 수익률이 거의 12%이지 않습니까? 자본 수익률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자본의 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년 단위로 한번 보십시오. 지금 뭐 미국 주식이나 우리나라 주식 뭐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떨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짧게 단위로 보면은 이거는 전혀 나의 자산을 프로텍션 해주지 못할 것 같은데요. 시간을 길게 보면은 오히려 이런 자본이 나를 인플레이션으로부터 프로텍션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 세 번째 상업용 젖소를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의 이제 결론입니다. 자, 낮은 인플레이션이라도 노후에는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자산 관리는 여러분들이 하실 때 그 목표를 최소한 구매력은 보존되는 그런 자산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실질적인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러면 어떤 자산을 가져야 하는가? 공적연금이 이제 노후에는 공적연금, 그 다음에 물가연동 채권,
그 다음에 실물 자본에 해당되는 주식과 부동산, 이제 이것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장 질문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주식에 투자해서 돈 벌었다는 개인이 없는데, 그러면은 주식, 부동산과 같은 자본을 도대체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이죠. 마치 우리가 적토마나 야생마가 좋기는 한데 잘못하면 사람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게 투자도 똑같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제가 이 주식, 부동산과 같은 자본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하는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